컴퓨터에 기록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유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 공유를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시죠? 뭐 간단하게 채팅으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한 자료가 잘 보이시는 거로 알고 제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음은 다들 이제 죽이셔서 제가 일단은 네. 예. 제가 어떤 분이 들어와 계신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하려고 잠깐 좀 네. 그럼 화면도 잘 보이는 거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시간에 안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잠시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번 시간 앱 인벤터에 대해서 또 수업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목요일 날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수업을 했습니다. 우리 앱 인벤터인데요. 우리 이렇게 총 10분이 1차에 5월 16일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 하질 못하고 19일 날 19일 목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5월 30일 오늘입니다. 7시부터 9시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모바일 프로그램 이해에 대해서 제 이름은 유지대고요. 네이버든 구글이든 제 이름을 대면 자세히 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전자계산,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에 대해서 약 30년 가까이 이렇게 해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는 춘천 만천리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이렇게 CDS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이러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이러한 스티브 잡스와 또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이 코딩은 꼭 배워야 한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무엇인가? 프로그래밍은 그야말로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래밍도 컴퓨터와 대화하면서 문법 그리고 명령어로 이루어진 것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사용자와 컴퓨터가 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툴을 배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컴퓨터와 대화하는 언어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가 있다. 이 저급 언어는 그야말로 컴퓨터와 이 프로그래밍이 대화하는 언어를 저급 언어,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고급 언어는 이 저급 언어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컴퓨터에 넣어주는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있다. 주로 저급 언어는 기계어나 어셈블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 컴퓨터 하드웨어가 이해하기 쉬운 1과 0 이렇게 말씀드린 1과 0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 언어는 아주 쉬운 언어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언어는 고급 언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가 이 소프트웨어로 전달해지는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하기도 한데요. 그냥 우리는 고급 언어를 배운다. 그리고 사용자가 컴퓨터한테 전달해 주는 용어다.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 언어를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기계어로 요 번역이라고 하는 과정은 컴파일 과정이고요. 이렇게 실행을 통해서 실행 결과를 프린터나 또 모니터 아니면 휴대폰 이러한 등등으로 출력을 받을 수가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직도 5분이 들어와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건 이제 언어의 문법, 그 다음에 코딩하는 방법, 요 2가지를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예. 기록이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잠깐 좀 확인해 보냐고요. 지난 시간에는 1시간 정도로 제가 기록을 못해서 좀 구사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2번째 시간만 기록을 해서 좀 드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샘플로 제가 보내드렸는데 말씀을 드렸는데요. C 언어로 이렇게 개발할 때에는 이렇게 1번부터 약 50번 라인에 이러한 언어를 써야만 구구단을 개발할 수 있었는데 우리 그 배우는 앱 인벤터인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고 또 블록을 구성하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구성해도 이렇게 구구단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앱 인벤터는 어떤 것이냐. 현재로서는 우리 안드로이드 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개발을 해냈는데 아마 조만간 아이폰에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미국의 그 구글사와 MIT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만 10년 이상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거의 표준화된 이제 그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그런 그 솔루션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앱 인벤터는 초급 과정이긴 맞는데 이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용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워낙 지금 그 두뇌가 발달되어 있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하나 둘만 알려주면 3, 4 이렇게 막 그 과정을 뛰어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초급 과정이긴 하지만 특히 그 논리적인 면 그리고 수리적인 면에서는 이 앱 인벤터가 상당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앱 인벤터인 경우에는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블록형 코딩 언어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영어로 된 그 코맨드, 그 명령을 하든지 이러한 그 컴파일러가 없이도 또 저장 장치가 특별하게 없어도 이러한 내용으로 앱 인벤터로 그 앱을 개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앱 인벤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크리에이트 앱스를 누르면 바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드래그 앤 드롭은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이걸 가져다가 갖다가 놓게 되면 어디다가 뷰어 창이나 에디터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그 실행이 바로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명령어를 많이 알아도 알 필요가 없고요. 이러한 그 블록 코딩 언어만 쉽게 아시면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앱 인벤터의 개요입니다. 이렇게 앱 인벤터는 디자이너 모드와 블록 코딩 모드 두 가지로 우리가 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앱 인벤터의 특징은 우리 휴대폰에 있는 기능을 특히 갤럭시 모델이죠. 현재는 단일 모델만 나오고 있으니까요. 물론 그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그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가 들어가 있는 휴대폰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거 외에도 스크린 터치라든지 다양한 그 휴대폰에서 갖고 있는 센서를 통해서 이러한 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그리고 앱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복잡한 논리를 가진 그 앱까지도 모두 개발이 가능하다. 제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앱 인벤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 이렇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크롬, 그 다음에 MS에서 최근 그 윈도우 11에 탑재돼 나오는 그 엣지라고 있습니다. 엣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이렇게 그 구글의 크롬 요거를 좀 실행을 해서 로그인을 눌러서 계정을 하나씩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그 선택이 아니고. 그래서 구글에 이러한 그 계정을 만들어서 하시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구글 계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앱 인벤터 메인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 크리에이트 앱스를 누르게 되면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앱 인벤터는 웹사이트, 특히 이제 구글 계정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예를 들어서 abc gmail.com 이러한 것들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대략 한 10개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을 반드시 좀 만들어 주는 게 좋겠고요. 뭐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뭐 환영 메시지 창 요거는 이제 다음부터는 안 보겠다라고 해서 클릭하고 컨티뉴 누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튜토리얼인데 뭐 이걸 그 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그 클로즈하고 닫아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거보다는 더 좋은 게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12개 국어로 지금 번역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앱 코딩 하는데 적절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앱 인벤터 사용은 그렇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이렇게 앱 인벤터를 조회해서 들어가면 바로 이러한 그 디자인 모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앱 인벤터인 경우에 메인 메뉴는 이 새 프로젝트를 누름으로 해서 파일 네임을 입력하는데 파일 네임은 알파벳 영문부터 시작을 반드시 해야 된다. 테스트 01, 뭐 스타트 01 아니면 뭐 사운드 TTS 사운드 뭐 이런 식으로 영문으로 파일 네임을 넣으시게 되면 이러한 그 메뉴가 나오고요. 이러한 메뉴는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디자이너 모드의 메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팔레트, 컴포넌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러한 그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가져오면 여기에 화면에 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 앱 인벤터 메뉴에는 이렇게 프로젝트, 연결, 빌드 이러한 등등의 다양한 메뉴가 있다. 이 부분도 실습을 하고 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게 되면 다양하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팔레트 메뉴, 뷰어 메뉴, 그 다음에 컴포넌트 미디어 속성, 디자이너 모드에는 크게 이렇게 5가지의 화면 영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 편집 화면이라고 해서 디자이너 모드와 블록 화면, 이 화면은 맨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디자이너 모드와 블록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 번씩 클릭함으로 해서 토글 형태로, 토글 스위치 형태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그 편집 화면에는 블록과 또 뷰어와 미디어 공간 이렇게 3가지의 공간이 있다. 그래서 직접 하게 되면 버튼을 눌러서 끌어오고 또 텍스트 화면, 텍스트 박스를 끌어서 오고 이렇게 하면 이게 디자이너 모드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건 이제 앱 디자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앱 디자인. 그리고 앱 인벤터 테스트는 이렇게 블록을 또 가져옴으로 해서 이렇게 화면단을 구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앱은 여기에는 이걸 끼울 수가 없지만 여기에는 이걸 끼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맨 마지막에 감으로써 화면단을 코딩 블록을 할 수가 있다.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리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은 이렇게 블록을 결합함으로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X 표시가 나면 안 되고 X 표시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에러다. 그런데 여기에 이 우측에 또 다른 그 블록 코딩이 들어가 있질 않아서 여기 X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해서 끼워주게 되면 이게 완성된 그러한 그 코딩 그 언어다. 그리고 AI 컴패니언이라고 해서 어디에 있냐면 그 우리가 휴대폰 맨 아래 이렇게 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 MIT AI2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그런 앱을 설치해서 맨 밑에 스캔 QR 코드라고 하는 이러한 그 메뉴를 선택을 해서 화면에 나온 QR 코드를 스캔함으로써 휴대폰으로 데이터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실행도 하고 그 다음에 설치도 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AI 컴패니언이 또 우리 앱 인벤터 연결 메뉴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AI 컴패니언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 QR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러한 거 QR 코드를 생성을 해서 이렇게 그 화면에 스캔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휴대폰으로 전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PC와 에뮬레이터 하는 부분은 PC에 또 USB를 꼽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99% 이러한 그 AI 컴패니언을 이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뮬레이터는 데이터는 여러분들한테 그 공부할 이런 데이터들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이 부분은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이거는 사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에뮬레이터 실행하게 하게 되면 이런 또 다양한 그 과정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에 이제 다운이 되게 되면 이 빌드를 통해서 .apk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aab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보면 .apk 파일을 이렇게 맨 위에 앱이라고 하는 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apk 파일을 좌측에 있는 그 .apk 파일을 여러분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 QR 코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휴대폰으로 그 앱 소스가 넘어오는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실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요게 바로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2주 전에 그 수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져서 제가 또 다른 수업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자. 편수. 다음은 우리가 그 앱을 만드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 이 앱도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이런 그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어떠한 그 조건에 의해서 하는지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네. 화면 공유 내용이 나오시죠? 네, 화면 공유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오늘은 조건문 활용하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7시 50분까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가 10분 휴식하고 8시부터 다시 그 실습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공유. 지금 올라가 있는 이 조건문 활용하기가 공유가 되셨죠? 누구 한 분만 좀 응답을 해 주시죠. 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이 예. 네. 알겠습니다. 조건문 활용하기. 조건문 활용하기 이게 어떠한 문법인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목차에는 조건문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앱 인벤터 조건문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조건문 활용 앱도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다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좀 확인이 좀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아주 가장 간단한 것부터 제가 앱 인벤터를 띄워서 직접 여러분들과 한번 저기 1시간 동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 yes와 no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요. 일단 그 플로우 차트에 의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A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 봤을 때 cat, 고양이냐? 그렇다. 그러면 참으로 넘어가서 B1으로 가라. 고양인데 여기에 그 예를 들어서 강아지 이미지를 넣었을 때 고양이냐? 참은 일로 가고 거짓은 일로 가고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일이냐 맞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고 이렇게 그 조건문을 만드는 그 방법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그 C라고 하는 그런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그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보통 이제 이거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if else 만약 이러면 이렇게 하고 만약 이런 게 아니면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단순 선택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A가 고양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참이냐 맞다 그러면 어떻게 고양이 소리를 내라. 만약에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고양이가 아니냐 기냐라고 여쭤봤을 때 고양이가 맞다라고 하면 고양이 소리 아니다라고 하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라. 이제 이런 그 조건문이라고 보통 흔히 이야기하고요. 요건 이제 양자택일형. 그래서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고양이 소리를 내고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고양이가 아니면 어디로 가라 라고 하는 이런 조건문인데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초중고등학교 성적 처리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성적을 입력했을 때 80점 이상이냐 맞다 그러면 우수 80점 이상이냐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60점에서 79점 사이냐 그러면 보통 그 다음에 60점 이하니까 미흡이다 라고 해서 결과를 출력해라 이런 뜻이고요. 이건 이제 다중선택형이죠. 그래서 단순 선택형, 양자택일형, 그 다음에 다중선택형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또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성적을 입력했는데 80점 이상이고 90점 이하냐 아니면 89점 이하냐 라고 하면 우수 그 다음에 90점에서 100점 이냐 100점 이상은 없으니까요. 90점에서 100점이냐 라고 했을 때는 최우수라고 해서 또 하나가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그 조건문 형태로 컴퓨터 언어로 한다 그러면 if 만약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점수가 80점이 들어왔을 때 맞냐 라고 하면 우수로 가고 그 다음에 아니냐 else 라고 하면 거짓으로 가고 요게 if then else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명령어를 입력할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코딩 언어로 입력하기 때문에 코딩에서 if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then을 갖다 놓고 else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저희는 끝나게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그 이 강의를 좀 끝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하고 이제 같은 이러한 그 앱도 좀 만들어 볼 텐데요. 그렇게 앱을 이제 잘 만드시는 분께 제가 어디에 계신지는 나중에 우리 그 강원대학교에 문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물도 좀 드리고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들어오셨던 분도 계신데요. 또 출석도 잘 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또 이렇게 드실 거라든지 아니면 선물도 이렇게 좀 보내드리는 그런 역할도 좀 할 거니까 제가 혹시나 이렇게 그 강의하는데 뭔가 좀 이해가 안 되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잘 하긴 하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어떠한 그 내용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게 좀 이끌어 가보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좀
잘 참여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에 근무하시는지는 우리 그 강원대학교에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선물도 좀 보내드리고 또 드실 것도 일명 우리 그 사제 이런 것도 좀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PX에서 판매하는 거 말고 여기에서 좀 드실 수 있는 거 이렇게 좀 혹시 뭐 그 근처에 통닭집이 있거나 아니면 뭐 짜장면집이 있으면 짜장면도 한번 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수표가 아니고요. 꼭 제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양자택일형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양자택일형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A가 들어왔을 때 맞냐 안 맞냐. 그래서 맞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고 안 맞을 경우에는 B2로 가라. 그래서 출력을 해달라. 이러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if, then, else. 만약, 그러면 이렇게 하고 B1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B2로 해라. 그리고 C로 떨궈줘라. 원래는 이제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else보다는 go to A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B1일 경우에는 이렇게 else가 아니고 go to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그 다중 선택형이라 그래서 성적 입력 if 80점 이상이냐 라고 하면 우수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그 다음에 또 하나 40, 60점 이하면 미흡으로 출력을 해라. 이러한 뜻이죠. 이건 뭐 출력하는 거는 여기에 뭐 프린트 성적 이렇게 하게 되면 프린트가 되는 거죠. 뭐 중첩 조건문 외에도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 번, 세 번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건문에 대한 그 개념을 잡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사례를 본다면 A가 B보다 크다. 이러한 그 수학 기호로 A 꺽쇠 B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도 마찬가지로 A 꺽쇠 B가 되고요. 그리고 수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50이 100보다 작다라고 하면 참.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설명을 꼭 굳이 안 드려도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참고적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아마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수학기호 같은 경우. 그런데 이 관계연산자라고 해서 수식 이런 거는 우리 그 컴퓨터에서 쓰는 그런 그 연산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코딩할 때는 요게 우리가 일성적으로 생각할 때 요게 크거나 작다 아니면 작거나 같다. 요거는 같지 않다. A와 B는 같지 않다. 뭐 A와 B는 같다. 이런 식의 연산자로 이해만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 작성할 이유는 거의 없고요. 거의 다 지금 그 블록 코딩 언어가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전자 쪽에서 전자를 좀 전공하신 분들은 많이 좀 알고 계실 텐데요. AND 게이트, 뭐 OR 게이트, NOT 게이트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겁니다. A 그리고 B, A와 B가 같을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다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요 A와 B는 A 또는 B가 참일 경우, 그럴 경우는 모두 다 참으로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not A, 이거는 A가 아닐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거짓이나 참으로 가라. 그러니까 뭐 아님 도란 얘기죠.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다 할 경우, 그 다음에 요거는 A 또는 B, 요거는
A가 아닌 경우는 무조건 인정하지 마라. 이제 그런 그 연산자의 진리표라고 하는데 이건 논리 연산자라고 보통 흔히 이야기합니다.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해는 하셨으리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논리 연산자라고 또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이 50보다 작을 경우, 그 다음에 100이 50보다 클 경우, 이렇게는 우리가 A and B, 또 A와 B, A가 아닌 경우, 이렇게 또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이렇게까지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절대 뭐 외우실 일도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이해만 하고 계시고,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간다면 if NUM, 이건 이제 하나의 변수라고 하는 또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NUM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의 그 변수, 공간, 아니면 뭐 텀블러, 컵,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NUM이라고 하는 컵이 있다. 그런데 NUM이라고 하는 컵에 만약에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약에 넣어놨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100보다 작죠? 그러면 넘어가게 되고요. else로. if, 지금 맨 위에 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변수 NUM이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NUM이라고 하는 컵 안에 저장된 값이 내가 10원짜리를 만약에 컵에다가 땡그랑하고 넣었다. 그러면 100보다 큰지 비교해라. 작죠? 그러면 다시 돌고, 그 다음에 이 NUM이라고 하는 그 컵에 만약에 1000원짜리를 넣었다. 그럼 당연히 크니까 yes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라. 그런 뜻이고요. 맨 끝에는 아닐 경우거든요. NUM이라고 하는 곳에 아까처럼 100원짜리 동전을 넣었다. 그러면 NUM이라고 하는 그 컵, 이 변수가 100하고 같지 않다. 그러면 넘어가라. 그런 뜻이고요. 여기에 만약에 100원짜리 동전을 넣었다. 아까 제가 100원짜리 넣었나요? 100원짜리 동전을 넣었을 때 같지 않으면, 이게 같으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NUM이라고 하는 컵, 이 변수에 1000원짜리를 넣든지 아니면 1원짜리, 50원짜리 아니면 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정상적인 곳에 가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저하고 같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앱 인벤터에서는 이러한 그 조건문이 있다. 특히 이 제어, 영문으로는 이제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거 공통 블록에 가면 이렇게 하나가 만약이라면 if then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if, 두 번째 거는 if then else고요. 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if then else then else, 이렇게 두 개가 연거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요 톱니바퀴, 이 파란색 톱니바퀴를 누름으로써 이 칸을 한 칸씩 더 계속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조건문이 많아지게 되면. 그래서 요건 이제 조건문이 하나고요. if then, 그리고 요거는 이제 if then else, 그리고 if then else, if then else 두 개가 이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그 블록 코딩 언어는 이러한 그 조건문을 실행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영어 모드에서는 이렇게 컨트롤 이렇게 나온다. 네. 한 분이 더 들어오셨습니다. 아, 들어왔다 나가셨네요, 또. 네. if then 이렇게 컨트롤 누르면,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톱니바퀴를 그 파란색 톱니바퀴를 눌러서 여기에다가 아니면 갖다가 넣어주면 또 아니면 저기 하나가 더 늘어나고, 아니고 만약을 갖다가 넣으면 또 하나가 늘어난다. 이거는 잠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설명을 좀 드려보려면 앱 인벤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보자. 이건 또 화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에 이것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니고 만약 이러한 것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관계 연산자라고 해서요. 이 공통 블록에 수학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 이퀄도 있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나누기 슬래시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가 나오고요. 사칙 연산이 이렇게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숫자를 갖다가 요 0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넣어도 되고 여기에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에디팅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관계 연산자, 요거는 관계 연산자 중에 이렇게 기본형 블록인 이퀄을 만드는 거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관계 연산자 중에 크거나 작거나 또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거나 아닐 경우, 같지 않을 경우 이렇게 이퀄에 빗김을 치는 경우 이렇게 지금 관계 연산자가 나옵니다. 블록에서. 그 다음에 이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참과 거짓, 아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nd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가 A and B. 그 다음에 요 또는 같은 경우에는 A와 B. 이게 이제 또는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직접 하려면 우리 전역 변수라고 하는 num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아까 그 컵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죠. 이 컵이라고 하는 곳에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1,000원을 넣을 경우에는 이게 맞는 거고요. 이 100하고 비교해서 크냐 라고 하면 뭘 실행을 해라 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50원이나 10원짜리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크질 않기 때문에 실행을 시키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요건 이제 우리 그 컴퓨터 언어로 했을 경우엔 if num이 100보다 클 경우에는 하고 그 다음에 else가 또 들어갈 수가 있죠. else 만약에 아니라면 뭘 실행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도 그 나침판 앱을 만들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if num 클 경우 100보다 된 예를 들어서 뭐 검정색 컬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num이라고 하는 것이 100보다 커서 1000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빨간색을 보여줘라 라고 할 때 이러한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 변수라고 해서 아까 제가 그 컵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그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변수 블록을 이용해서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하고 들어가라. 여기 num이라고 하는 그 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그 변수에 초기값 0, 0원을 집어넣었다. 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0이라고 하는 숫자를 num에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if, then else라고 해서 이 변수에 카운팅해서 숫자를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0 플러스 전역 변수 플러스 1 하게 되면 1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더해서 if, then else, if, then else로 해서 일씩 카운팅하게 하든지 아니면 10을 넣어서 10을 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카운팅하게 하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코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문 이해하기. 요건 이제 우리 그 조건문과 연산자를 같이 활용할 경우인데요. 요게 A와 A and B입니다. 전역 변수에 숫자가 요 파란색은 숫자거든요. 그 저기 빨간색은 문자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여기 전역 넘에 있는 것이 0보다 클 경우 그리고 AND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전역 변수라고 하는 컵에 100보다 작을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죠? 0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 그러면 1부터 99의 숫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실행을 해라.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작거나 또는이니까 5하니까요.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맞게 되면 실행하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전역 변수라고 하는 넘이라고 하는 그 컵에 100보다 클 경우 0보다 작고 100보다 크다 라고 하면 숫자가 어떻게 되겠죠? 0보다 작고 또는 그러니까 저기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든 아니면 100보다 큰 101부터 그 이상의 숫자가 나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이 맞게 되면 실행을 하고 둘보다 두 가지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아니든 아니면 그 100보다 큰 수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1보다 1과 1에서 99 그 사이일 경우에는 실행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전역 변수가 0보다 클 경우 얘는 아니다. 이런 뜻이죠. 여기 문장에 보면 if num이라고 하는 그 변수가 0보다 클 경우에는 실행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이게 좀 지금 요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앱 코딩을 하게 되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건 뭐 다중 조건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까지 이렇게 좀 하니까 조금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하나씩 실행해서 이 문장을 할 수가 있다. 아까 그 성적 처리 그러한 그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num이라고 하는 게 num이라고 하는 그 변수가 9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그죠? 그러면 91부터 100 그렇지 않으면 else if가 들어가니까요. 그렇지 않고 만약 80하고 같거나 클 경우 그러면 89부터 81이 되겠죠. 그 다음에 else if 요거 같은 경우에는 71부터 79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뚝 떨겨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요게 하나의 그 조건문입니다. 이럴 경우는 이렇고 저럴 경우는 저렇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전역 변수. 요걸 이제 그 블록 코딩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조건문 활용 숫자 맞추기 앱인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앱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요 부분은 일단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그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조건문 앱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또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면 이해 안 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요. 지금 53분이 됐네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앱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 있으니까 이 시간까지 하면 거의 한 3, 40분 이상 훌렁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제가 앱을 만들면서 해보도록 하고요. 이건 아마 그 저기 초보자가 하기에도 괜찮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또 실습을 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씩 이렇게 앱을 만드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요. 지금 7시 54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10분 휴식을 주기 위해서
8시 4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록을 다시 제가 누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이 앱 인벤터 화면이 잘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앱 인벤터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저기 2개 정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잘 안 되면, 잘 안 보이면 언제든지 그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쪽 그 상대방 화면을 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추진하면서 잘 안 보이게 되면 언제든지 그 채팅을 해주시면 제가 또 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앱 인벤터 화면에서요, 간단하게 제가 그 고양이 소리 하나 내는 거와 또 음성으로 이렇게 좀 찾는 그러한 그 앱을 2가지 만들어 볼 텐데요. 일단 여기에 우리가 이 저기 앱 인벤터 초기 화면에서 이게 디자이너 모드고 이게 이제 블록 모드 2가지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그 스크린 모드에서는 아이콘을 넣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수평 정렬에서 이 가운데를 눌러 주시고 또 수직 정렬에서도 가운데를 누르게 되면 이 뷰어창, 우리 휴대폰에 있는 곳에 이렇게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앱 이름은 제가 캣 사운드 01이라고 정의를 좀 내려줬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은 없음 돼 있는데 이거를 눌러서 파일 올리기를 누르면 파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 파일 선택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앱 인벤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미디어라고 하는 이렇게 폴더에 각종 그 이미지나 그 사운드 이런 파일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고양이 앱이 있기 때문에 이 고양이 이미지를 갖고 와서 이렇게 그 앱 그 아이콘을 좀 만들어 보고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려면 이 앱, 이 cat 언더바 1이라고 하는 JPG를 눌러서 이렇게 프리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를 제가 캡처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제목에 스크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살짝 거슬리죠. 여기에 있는 거. 요거를 제가 그 고양이 소리 앱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이 소리 앱을 바꾸고 이렇게 나오도록 하고요. 뭐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다른 형태로 넣어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먼저 고양이 앱을 만드는 고양이 소리를 나는 앱을 만들려면 여기에 우리가 그 고양이를 한 마리 좀 앉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미지를 클릭해서 바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여기에 위치하고요. 가운데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높이나 그 너비
이러한 것들은 그냥 놔둬도 되고, 단지 여기 사진 있는 부분에 이 캣을 같이 쓰겠다라고 하면 이 cat1.jpg를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바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아주 쉽게 올라왔죠. 그 다음에 뭐 회전 각도는 그냥 놔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이제 버튼 형태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양이 소리를 내봐 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그 텍스트를 한번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요 이미지 밑에 레이블이라고 하는 이렇게 저기 컴포넌트를 갖다 놓고요. 이 레이블이라고 하는 그 완 텍스트 여기에 우리가 그 글꼴 굵게도 넣고, 또 뭐 이탈릭 체는 이제 살짝 좀 기울어진 거니까 놔두고요. 글꼴 크기를 대략 한 18포인트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서체도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그리고 높이와 이 너비는 그냥 자동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너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맞춰보겠다라고 하면 부모 요소에 맞추기, 이걸 눌러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끝까지 되고요. 여기 이제 한쪽에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텍스트 정렬을 눌러서 가운데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가운데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텍스트를 좀 바꿔줘도 괜찮습니다. 고양이 소리 내기 앱,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고양이가 소리를 내보세요. 이렇게 입력을 저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텍스트 정렬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그 고양이 소리를 내보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 컴포넌트가 또 뭐가 들어가냐면 그 소리를 내게 하는 그러한 그 미디어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그 미디어로 가서 소리를 내게 하는 게 이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음성 인식도 있고 또 음성 변환도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소리를 내게 하는 이런 게 있는데요. 일단 고양이 소리를 이 안에 앱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소리 컴포넌트를 넣음으로써 여기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이름을 특별하게 필요는 없지만 고양이 소리를 내는 그런 그 사운드다,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스가 없는데요. 이 소스를 눌러서 우리가 그 고양이 소리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선택을 눌러서 미디어 폴더에 가서 미디어 폴더에서 고양이 캣 사운드라고 하는 거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건 컴퓨터 비프고요. 그 다음에 클래핑 사운드고요. 그 다음에 캣 사운드가 어디에 있는데, 이건 도구, 저기 개, 강아지 소리고요. 그 다음에 캣 사운드가 어디에 제가 넣어놨는데, 캣. 일단 사운드들은 이렇게 동그란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 캣. 여기에 두 마리의 고양이가 우는 그런 그 사운드를 제가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열기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와서 확인을 누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스에 보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요 최소 간격은 그대로 500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일 올리기에 이렇게 그 투캣 사운드라고 되어 있으면 제가 사운드를 한번 좀 넓혀보도록, 요걸 나오도록 스피커를 놔두고요. 요걸 사전에 한번 좀 프리뷰로 하게 되면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고양이 소리가 나죠. 요거를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이동을 해서요. 요거를 어떻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느냐, 아주 간단한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그 영상을 봐서 다 아시는 거지만
직접 한번 따라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블록 모드에 가서 그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그 고양이 그 소리를 내는 이미지, 그 다음에 레이블, 이렇게 고양이 소리 사운드 이렇게 세 개를 좀 나눴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고양이 이미지 이러한 그 버튼을 좀 필요한데 제가 이미지를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나오겠냐,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무엇을 실행하냐라고 하면 여기에 그 고양이 소리 호출이 있습니다. 이 호출의 고양이 소리 사운드를 재생을 해서 이렇게 넣게 되면 이게 다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예, 이미지 1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고양이 소리 사운드를 한번 내봐라,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지만 이미 저는 휴대폰에 그 AI2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앱을 띄워놨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요거를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네. 공유를 휴대폰이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그 만든 것들이 나와 있어서 이 상태에서 일단 제가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는 화면이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공유를 화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되었고 공유를 네, 보이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빌드가 있는데요. 빌드를 안드로이드 앱이라고 하는 .apk 이거를 누르게 되면 얘가 컴파일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 AI2 컴패니언 이 컴파일 과정에 조금 한 2~30초 정도가 걸립니다. 이걸 하게 되면 끝나는 대로 바로 이 QR코드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 QR코드를 센싱을 하게 되면 바로 앱이 완성이 되는 그런 그 과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야간 시간엔 외국은 그 낮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같이 이렇게 컴파일해서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QR코드가 생성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휴대폰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 휴대폰이 이 QR코드를 센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싱을 해서 다운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열기를 눌러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앱 아이콘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cat 언더바 사운드 01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앱이 다운로드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고양이가 소리를 내보세요. 이렇게 나오고요. 요걸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게
여기에 지금 바탕 화면에 보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설치된 것을 일단 요 거절하기를 좀 눌러주고요. 요걸 실행하게 되면 예,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휴대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좀 부득이하게 제가 이 휴대폰이 또 숨겨졌습니다. 네. 여기 제가 지금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제가 그 어떤 걸 좀 하려고 그러냐 하면 트랜슬레이트라 그래서요. 어떤 거냐면 음성을 인식을 해서 어떤 그 영어 단어를 이렇게 좀 번역하는 그러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실습을 하며 영상으로 좀 남긴 그러한 그 앱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그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해서요. 일단 그 음성 인식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영어 단어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MOVIE movie라고 하는 걸 하면 뭐 영화 이렇게 영어를 스펠링을 넣었을 때 한글로 이렇게 좀 번역이 돼서 말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그 음성 인식 그 프로그램 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스피치 언더바 트랜슬레이트 이렇게 좀 번역되는 그런 앱을 하나 또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피치 언더바 그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럼 요거를 같이 어떻게 만드는지 조금 요거는 좀 난이도가 살짝 기초 중엔 좀 있긴 한데요. 요걸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스크린에서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놓고 수직 정렬을 가운데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콘도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파일 올리기 해서 파일 선택해서 그 음성을 좀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트랜슬레이트 이런 그 스피커 아니면 뭐 스피커 피플 이러한 그 앱 아이콘을 만들고자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 자꾸 이 제목이 좀 거슬리니까요. 여기에는 제가 한글로 영어 단어 번역 서비스 앱으로 한번 통칭해서 영어 단어 번역 서비스 앱으로 이렇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어 단어 번역 서비스 앱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제목 보이기 요 부분을 클릭해서 없애면 여기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가 좀 이 제목을 처음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어 단어 번역 앱을 이렇게 좀 놔두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게 이 번역기 이런 그 제목 앱을 요 위에 또 하나 넣어서 크게 이렇게 좀 확대돼서 볼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레이블을 좀 갖다가 먼저 놓고요. 여기에 제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을 굵게 하고 그 다음에 글꼴 크기도 대략 한 16포인트로 좀 키우고요. 그리고 높이와 그 다음에 그 높이와 너비는 그냥 그 자동으로 놔두는데요. 아까 우리 그 전 시간에 했듯이 이렇게 그 너비 같은 경우에는 부모 요소에 맞춰서 길게 좀 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정렬을 가운데로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도 뭐 조금 이렇게 좀 띄게 하려면 이런 그 초록색이나 뭐 청록색이나 이렇게 회색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그 회색보다는 초록으로 해서 이것도 좀 잘 안 뜨이네요. 주황색, 분홍색 이렇게 해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레이블을 일의 텍스트를 영어 단어 번역 앱 이건 하나의 그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맨 위에 스크린에도 넣었지만 요게 좀 또다시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는 지금 현재 중앙에 있지만 요게 위로 이렇게 저기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좀 요 밑에 영어 단어 번역하는 앱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어 단어 번역 앱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넣으려면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갖다가 여기에 놓고요. 여기에는 뭐 지금 그 사진이 없으니까 또 사진을 파일 올리기를 눌러서 파일 선택해서 간단한 그 트랜스레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트랜스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그 이미지를 제가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눌러서 위치할 수가 있고요. 이게 또 너무나 이렇게 좀 크게 되면 혼선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 그 이 높이와 너비를 여러분들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80에서 90 정도, 80에서 100 정도 이렇게 하면 좀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90 픽셀, 90 픽셀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작아집니다. 사진은 요게 그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일단 우리가 음성을 인식을 해야 되니까 음성 인식 버튼을 하게 되면 음성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저기 명령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음성 인식을 할 테니 음성을 넣어주라 라고 하는 내용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버튼을 하나 좀 갖다 놔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레이아웃에 보면 우리 수직 배치도 좀 넣을 수가 있지만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실습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이 버튼을 2개를 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개를 갖다 놓는 이유는 하나는 음성 인식을 눌러서 음성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버튼과 요거는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버튼 이렇게 2개를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튼 이미지 일단 이름부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음성 인식 버튼 이렇게 좀 바꿔주고요. 여기 버튼 2에는 요거를 다시 듣기 혹시나 잘 못 들었을 때 다시 듣기 버튼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바꿔지진 않고요. 요거를 바꾸려면 여기에 우리 그 글꼴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글꼴 서체, 높이, 너비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요. 높이, 너비는 그대로 그냥 그 자동으로 좀 놔두도록 하고 여기 텍스트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음성 인식 이렇게 버튼 텍스트를 바꾸고요. 가운데로 놔두고 또 이 버튼 2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높이와 너비는 놔두고 여기에 다시 듣기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번 해서 이렇게 저기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이제 가운데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를 넣어서 우리가 음성 인식 버튼을 누른 후에 단어를 말씀하세요. 이런 안내문을 좀 넣어준 게 좋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레이블을 밑에다가 넣고 레이블은 여기에 그 이름 바꾸기로 해서 안내문 음성 인식 버튼을 누른 후 말하세요
요거는 다음에 넣도록 하고요. 이거는 안내문 이렇게 해서 안내문 버튼 이렇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살짝 좀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문 버튼 경우에 방금 입력한 텍스트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로 하고요. 이게 누른 후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오타가 있습니다. 누른 후 말하세요. 네, 음성인식 버튼을 누른 후 말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그 음성인식 버튼을 눌렀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여기에 그 영문 텍스트가 나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인식 결과하고 그 다음에 그 뭐가 나오냐면 한글이 나오는 그런 그 두 가지의 그 레이블을 좀 갖다 놓고 텍스트가 나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이블 2, 그 다음에 레이블 3를 갖다 놓고 이걸 또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영문 나오는 버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한글 나오는 번역 버튼 텍스트 창 문자가 나오는 곳이니까요.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한글 번역 버튼보다는 나오는 그 공간이라고 한글 번역 공간 그리고 여기는 영문 나오는 버튼보다는 영문 스펠링 공간 이렇게 제가 버튼 이름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공간을 좀 할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어 그 단어가 나오는 그런 그 스펠링이 나오는 그 공간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그 한글 번역이 나오는 그 공간인데요. 요거를 어떻게 하냐 하면 대략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다가는 우리가 그 높이는 놔두고요.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정렬도 뭐 가운데 해도 되고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에 텍스트에는 영어 단어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높이 같은 경우도 좀 너무 작으니까 대략 한 50 픽셀 정도로 좀 넓혀 주겠습니다. 이 공간을 아래 위에. 그리고 영어 단어.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색상은 관계없는데 이 배경색, 이 공간에 나오게 할 수 있는 배경색을 노란색을 좀 확보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 이제 한글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마찬가지로 높이를 50 픽셀로 해서 공간을 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는 한글 번역 이렇게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배경색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한번 너무 좀 진할까요? 여기에 그냥 뭐 주황색 이렇게 좀 연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음성 인식을 하려면 우리 그 미디어 폴더에 가서 여기에 음성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그 컴포넌트를 갖다가 놓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음성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음성 인식된
영문을 한글로 이렇게 좀 변환해주는 음성 변환 요 컴포넌트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얀덱스 번역, 이 번역기가 좀 있어야 되겠죠. 중간에 뭔가 이 휴대폰에서 해주는 그런 그 번역. 요거는 이제 러시아에서 나온 그런 그 저기 오픈 소스 번역기인데요. 이러한 것을 갖다가 놓음으로써 우리가 영문을 입력을 해서 한글로 번역을 하는데 이 영문을 먼저 이 얀데스 그 번역기에 넣어서 한글로 번역을 받는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음성 인식과 음성 변환과 그 다음에 얀덱스 번역 요 정도면 어느 정도 다 된 것으로 지금 그 생각이 됩니다. 음성 인식도 특별하게 제가 속성을 만질 게 없고요. 음성 변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얀덱스 번역도 마찬가지로 그냥 디폴트로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 한 것이 지금 그 디자이너 모드에서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은 우리가 그 블록 모드에 가서 우리 그 디자이너 모드에서 이렇게 그 프로그램 된 것이 왼쪽에 다 나오죠. 이 스크린 모드부터.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누르면 또 이렇게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네이블 눌렀을 때 이미지, 음성 인식, 다시 듣기, 안내문 뭐 이러한 것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연결해서 프로그래밍을 완성을 시켜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일단 음성 인식 버튼을 눌렀을 때, 그죠? 우리가 상상을 해도 음성 인식 버튼을 먼저 눌러야 음성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음성 인식을 받아들인 거를 얀덱스 번역에 보내서 얀덱스 번역이 번역된 내용을 다시 우리 그 음성 변환기로 보내서 음성 변환이 한글 번역으로 보여준다. 이런 그 논리적인 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 인식 버튼을 눌러서요. 음성 인식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것부터 가져와야 되겠죠. 요 디자이너 모드에 다시 가면 이 음성 인식 버튼을 제일 먼저 누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음성 인식 버튼을 눌렀을 때는 뭘 가져와라? 제가 그 MOVIE 아니면 water WATER 이라고 하는 음성을 텍스트로 먼저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음성 인식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디로 가냐면 음성 인식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호출 음성 인식 기능을 갖고 있는 데서 텍스트를 먼저 가져와라. 그래야만 이거를 번역기에 보내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음성 인식을 가져왔을 때 음성 인식기는 어떻게 하냐? 이 텍스트를 가져온 후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텍스트를 벌써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식 결과를 한번 가져와서 보여줘라. 그런데 요거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인식 결과 레이블. 자, 여기에 보면 음성 변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얀덱스 번역 요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그 음성 인식에서 음성 인식 그 결과 레이블을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그 가져오기 요거를 갖다 놓고요. 요걸 이제 끼워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 보면 그 지정하기에 보자. 잠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음성 인식 그 음성 인식 안내문이 있고 요 음성 인식이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에서 보면 음성 인식 버튼에서 그 결과
텍스트, 여기 있네요. 요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음성 인식해서 텍스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요거를 결과를 여기에 가져오기. 이렇게 음성 인식 버튼에다가 텍스트를 가져오기로 해서 결과를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를 가져온 이후에 우리 번역기에다가 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얀덱스 번역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얘가 번역기에 보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기 마찬가지로 그 한국어 번역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여기에 또 지정하기 여기에 텍스트가 또 있거든요. 텍스트가 보자. 텍스트 여기에 있죠. 요거 텍스트를 갖다가 놓고요. 거기에다가 텍스트 번역에다가 갖다가 넣어야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찍 마무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요건 어느 정도 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여기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뭐 어떤 저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혹시 일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일단 제가 요거를 좀 대략이라도 좀 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를 좀 갖다 놓고 요 값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그 가져오기 요 번역된 거를 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번역에다가 가져오기를 넣고요. 그래야만 이 한글 번역 공간에다가 그 한글을 넣듯이 그래서 여기에 또다시 우리 안덱스 번역에서 우리 그 호출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요 밑에 얹어야 됩니다. 그래서 번역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좀 넣냐 하면 여기에 번역 코드와 번역할 텍스트 이러한 내용이 있죠. 여기에는 텍스트에 가서 이거를 갖다 놓습니다. 빨리빨리 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걸 갖다 놓고 뭐라고 치냐면 영문을 eng를 코리아로 바꿔라. en-ko 라고 하는 내용으로 넣고요. 번역할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져오기에서 그 번역된 이러한 그 내용을 좀 넣기 때문에 가져오기 번역 그 다음에 en 그 ko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걸 넣냐 하면 이 결과를 또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복제를 해서 여기에 갖다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호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얀덱스 번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먼저 음성 인식을 한 후에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약 한 45분 정도가 됐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영상으로 또 자세하게 설명해서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좀 일찍 그 강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쁜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는데도 이렇게 좀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빨리빨리 좀 이론을 좀 접고 실습을 통해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